예, 지금 이 시간에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장기별로 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서 배우시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임상 감염학 쪽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차곡차곡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훑어두면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전파 경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암과 관련 있는 바이러스 저번에 따로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억제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바이러스 질병 그다음에 선천 바이러스 감염증, 신생아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 질환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장기별로 안 가는 데가 없이 많은 곳에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특징 이렇게 얘기할 때 따로 배우셨겠지만 한 바이러스가 여러 조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조직에서 각각 다른 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거꾸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한 장기에서 비슷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폐렴 그러면 많은 종류의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들이 거의 비슷한 병들을 일으키거든요. 바이러스성 뇌염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또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도 가고 다른 장기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어,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기전이 다른 세균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에 독작용을 나타내서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조직의 기능을 손상을 가져오고 장기의 이상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생존 활동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장애를 일으켜서 장기의 기능이 소실되고 또 병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마다 또 같은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어느 장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과들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기 각 진하게 쓰여져 있는 데는 질병명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유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쭉 들어있어요. 보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있습니까? 여기 스킨 인펙션, 피부 감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 그다음에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6번, 스몰팍스 천연두 바이러스, 몰라스쿰 컨타지온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병들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면 뉴모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폐렴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죠. 파라인플루엔자 있죠.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신스티얼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사스, 또 메르스, 이번에 나온 코비드19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들 잘 배우셨겠지만 보시면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 내 기생체잖아요. 그래서 그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 입자, 즉 비리온이 숙주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질이 되었던 핵이 되었던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는 대사할 수 없고 효소 체계도 아주 미니멀하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주 세포의 효소 체계와 물질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조립되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코스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를 가지고 무슨 잠복기니 이런 말을 하는데 요 그림 보세요. 비리온이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면 언코팅을 해요. 껍데기를 벗지요. 그 순간 우리가 세포 내에서는 바이러스 입자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가 보통은 이제 핵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복제하고 단백질 합성도 지령하고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조립이 돼서 또 눈에 보이는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깥으로 방출되거나 아니면 세포를 깨고 또 방출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바이러스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이노큘레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바이러스가 막 침입했을 때. 그다음에 2번이 이클립스. 이거는 개기 월식, 개기 일식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가 그런 거잖아요. 달에 가려서 해가 안 보이는 게 이클립스죠. 이 이클립스 피리드는 뭐냐면 비디온이 언코팅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 돼서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이러스 입자를 발견할 수 없는 시기, 그거를 이클립스 피리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깨고 나올 때 혈관내나 이런 데서 많은 바이러스 입자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무슨 잠복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잠복기는 임상적인 얘기니까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없다가 무증상으로 가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숨겨지는 기간을 잠복기라고 얘기하지만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숙주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숙주세포의 기능이 이제 변화는 오지만 세포가 죽지는 않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클립스 세포 수준에서의 어떤 잠복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그렇게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는 이유는 프로제니 바이러스, 딸 바이러스, 자손 바이러스 그것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숙주세포 내에 준비되어 있는 면역 반응 또는 항바이러스 반응들을 극복하고 이제 증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왼쪽 그림 보시면 뭐냐면 어, 그 시간이 가는 데 있어서 인터페론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앵키셀이 나오고 요건 뭐냐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단계고 그 과정 중에 바이러스는 어쨌든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T세포 면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완전한 면역이 성립이 돼요. 바이러스가요. 치유가 되는 거는 T세포 면역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항체로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예방 효과가 생기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이제 과정을 겪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비슷한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면은 오른쪽 그림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활성화되지만 그다음에 후기에는 지속적으로 T세포 면역이 방어를 하게 되고 항체가 생기면 아예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 내 기생체거든요. 그 생존을 위해서 숙주 내에서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세포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 복제 증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숙주세포가 죽도록 돼요. 안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감염으로 가면서 특히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에는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자기의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지만 죽지 않고 유지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숙주세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면역 반응은 이런 바이러스 복제를 막고 그다음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기 증상, 그다음 독감 또는 독감 유사 증상, 위장감염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자체가 조직을 파괴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면역 기능이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조직이나 우리 뭐 이제 바이탈 오간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를 침범해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흔히 감염증을 갖고 얘기할 때 비룰런스, 동력이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호스트 리스폰스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 면역 기능이요. 그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대상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또 바이탈한 거냐, 독성이 얼마나 세냐, 그다음에 우리 몸의 능력이 어떠냐, 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장기별로 바이러스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호흡기 감염 보면 우리가 코에 감염을 일으키는 이게 감기라고 그래요. 감기. 커먼 콜드라고 있지만 병명은 아닙니다. 감기는. 그리고 여러분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뭐 처방전을 내면 진단명에 감기라고 쓰지 못합니다. 감기라는 병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모음이 감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감기라고 하는 거에 원인 바이러스가 리노 바이러스예요. 리노 바이러스. 제일 흔한 게 리노 바이러스인데, 이 리노는 아시죠? 그 코뿔소 또 라이노라고 그러잖아요. 그 라이노 바이러스인데, 이 라이노는 코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코. 그래서 코감기 바이러스 원인이고요. 이게 전체 감기의 한 30-4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이 코로나,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소한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코로 나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그 미생물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죠. 그런데 그런 얘기 이번에 잘못했다고 누가 된통 비난을 받고 있던데, 외우기 쉬우라고 한 얘기였지 뭐 따로 뭐 농담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감기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레스피레이터리 신스티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코 점막의 친화성을 가지고 감기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목에서 파링자이티스, 라링자이티스를 일으키는 게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입스타인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기도로 가면, 하기도에 감염은 우리가 브론카이티스, 브론키올라이티스, 뉴모니아, 기관지염, 브론카이티스, 미세기관지염, 소기관지염은 브론키올라이티스, 폐렴은 뉴모니아,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레스피레이터리 신스티얼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인데, 여기에 뭐가 추가된 겁니까? 여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나오면서 우리가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마 예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 감염을 얘기를 할 때 이 성대 중심으로 그 밑에 부분하고 그 윗부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위쪽을 상기도, 아래쪽을 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보컬 코드 위쪽 감염을 상기도 감염,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이렇게 해서 UTI라는 말을 써요. 상기도 감염. 그 다음에 기관지, 사실은 이제 모세기관지부터인데, 기관지 트라케아 말고 기관지염, 쇠기관지염, 폐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lower respiratory infection인데, 이거는 그냥 통칭, 폐렴, 뉴모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터페론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되는 인터페론은 스스로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원격에 있는 다른 세포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들이 감염되지 않은 다른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요, 숙주세포 내에서. 그런데 이때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1차 증식을 하고 감염된 세포가 이러한 인터페론 또는 기타 사이토카인을 생산을 할 때 그 생산된 인터페론과 사이토카인의 부작용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독감 유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열나고 춥고 떨리고 메스껍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뭐 때문에? 인터페론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1차 증식해서 피를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되면 피 속에서 바이러스 입자가 발견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이레미아, 바이러스 혈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이런 독감 유사 증상이 심할 때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다가 갑자기 으슬으슬 춥고 떨리고 열 잠깐 나는 것 같고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이러스 또는 세포 내 감염 병원체가 감염을 시켜서 내 몸속에서 인터페론 같은 게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터페론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 기생충, 뭐 다른 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주세포가 단백질을 분비하는 단백질인데요. 이게 이제 종류가 많아요. 수용체 종류에 따라서 1형, 2형, 3형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1형 인터페론은 타입 1 인터페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페론 알파, 베타, 엡실론, 카파, 오메가 같은 것들이 있고요. 2형 인터페론에는 감마가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 그다음에 3형에는 인터페론 3에는 어 뭐 여러 가지 인터페론 중에서 인터루킨 10 수용체 2하고 인터페론 감마 수용체 1 복합체하고 같이 결합하는 인터페론인데 여기에 인터페론 람다라는 게 있고요.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파란 빛검초는 인터페론 1, 3가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터페론 수용체는 이제 복잡한 어 신호 전달 체계를 거쳐서 숙주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작용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페론 2 그다음에 인터페론 3, 인터페론 1에 따라서 각각 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신호 전달 체계가 좀 다르죠.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들이 뭐 어쨌든 면역 기능, 염증 반응, 안티바이럴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내에서 인터페론이 생산되면 그 인터페론의 영향을 받아서 숙주세포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쪽으로 변형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 인터페론의 구체적인 뭐 역할과 내용에 대해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뭐 인터페론이 프로테인 카이나세를 인액티베이션 하는 것들을 액티베이션 시켜 가지고 메신저 RNA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한다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면 이런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의 또는 항원 항체의 영향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독감 유사 증상도 그렇지만은 독감 유사 증상은 독감이 뭐죠? 인플루엔자잖아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아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터페론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은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면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항원 항체 복합체가 면역 반응을 또 촉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생성되고 또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파보바이러스 B19라는 바이러스와 풍진 바이러스, 토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감염됐을 때 이러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때도 면역 복합체, 뭐죠? 항원 항체 복합체를 면역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게 관절염 또는 신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 위장관계에 에 친화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위장관에 감염이 되면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또 위장관염이나 아니면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바이러스 종류들이 꽤 되는데 노워크 바이러스, 이건 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인 노워크 바이러스가 바로 노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 아스트로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레오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등등등등의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소장의 상피 층하고 그다음에 육모 이런 거의 기능 손상 또 해박적 손상을 가져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요 바이러스들은 대장은 감염이 안 되고 소장에서 주로 이제 생기는데 이게 소장 점막에 이상을 가져오면 영양분 흡수, 물 흡수하는 거를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고 전해질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제 어른 같으면 사실은 뭐 설사 좀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애들 같은 경우는 워낙 체액의 양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 그다음에 자기 몸의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체액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설사를 하면은 잘 지켜봐야 되고 탈수가 되지 않는지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위장관 감염 바이러스들은 분변 구강 경로로 전파돼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전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로타바이러스 같은 거는 이제 로타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이걸 발진으로 래쉬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역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와 장미진 바이러스, 전염성 홍반 바이러스, 보스턴 발진 바이러스, 전염성 단역구증 등등등등이 바이러스 감염 그 자체 또는 항원에 대한 이제 면역 반응의 결과로 이제 발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그 마큘러 페필라 반구진성 발진, 그다음 베지클라 발진. 여기 이제 그림 놓은 건데 페필라 그러면 볼록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 베지클라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수포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뭐 결절성 그러면 물도 올라와 가지고 만져지는 정도. 그다음에 출혈성 발진 그러면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피가 노슬건드리쳐서 출혈이 되는 그런 발진, 다양한 발진들이 있고요. 그 매큘 그러면 평평하고 색깔이 변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매큘 이렇게 얘기하고, 페퓰 구진 이러면 불러 올라온 거예요, 약간. 그다음에 베스큘 그러면 요거는 수포가 있는 거고, 요 수포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터트리면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포진, 작은 바이러스죠. 수포를 만드는 건데 요게 구강 헤르페스 바이러스 또는 성기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다음 수족구병 바이러스, 혈판진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혈판진화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개양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사마귀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보시면 이 전염성 연우종이라고 물렁종, 근데 이렇게 조그만 수포들을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린이에서 발진 일으키는 뭐 5대 발진 원인 이렇게 하면 이제 돌발성 발진, 뭐 감염 홍반, 그다음 수두, 홍역, 풍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발진, 어린이에서 흔한 발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양상하고요. 그다음에 발진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귀 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으로 퍼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전신에서 한꺼번에 나타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감별 진단을 하거든요. 소아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혈성 발열, 황열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신넘브레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은 열 나면서 피부에서 열을 나게 하는, 그러니까 피가 나게 하는 그런 이제 진단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혈관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밑에 그림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출혈성 수포가 생기는 건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나면 바로 발병하고 보통 이틀 내에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죠.
그다음에 아까 관절염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바이러스 관절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결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바이러스가 직접 감염을 일으켜서 생길 수도 있는데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들이 토가 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B19, 플라이바이러스, 그다음 B형 간염 바이러스,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사람 T 세포 친화성 바이러스 1, 거기 HTLV1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바이러스성 관절염은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눈 감염은 이게 직접 눈으로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 속을 돌던 바이러스가 눈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부위에 따라서 무슨 결막염, 각막결막염, 급성출혈성 결막염, 백내장, 맥락망막염 이런 말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결막염 일으키는 거에 아데노바이러스, 홍역바이러스, 풍진바이러스 이런 게 있고요. 결막이 어디죠? 눈 흰자 바깥에 있는 그 빨간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막 결막염은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눈에 흰자 까만자 듣고 있는 그게 이제 각막이잖아요. 여기에는 아데노바이러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HSV 이게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거든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 일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 그 다음에 VZB는 뭡니까?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각막 감염은 반복되면 흉터를 남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각막 혼탁을 통해서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우리가 입주위에 구강염 만드는 바이러스잖아요. 헤르페스, 허피스. 근데 그거 자꾸 만지다가 눈 비비면 눈으로 닿아서 각막에 궤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나중에 굴절 이상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엔테로바이러스 70, 콕사키 바이러스 A14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가 있고 백내장은 우리 풍진 엄마가 풍진에 걸리면 애가 기형을 갖고 나오는데 그 기형 중에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에요. 카타락타가 뭡니까?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천성 풍진증후군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 백내장이 자주 동반됩니다. 그 다음에 맥락 망막염은 눈 안쪽 시신경 있는 쪽 그쪽이라서 네, 염증이 잘 오지 않는데 어쨌든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혈액을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에요. 바이럴 컨정티바이티스 여기 빨갛죠.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는 하얗던 데가 빨개졌죠. 에큐트 헤모라직 컨정티바이티스는 피가 나고 있죠. 카타락타는 보시는 것처럼 눈이 수정체가 뿌옇게 돼가지고 빛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맥락망막염은 코리오 레티나이티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헤르페틱 케라타이티스라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덴드라이티걸스라고 그래. 보통 수지상 궤양인데 헤르페스 심플렉스에 감염됐을 때 이런 수지상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또 organ, 티슈의 감염으로 이게 이제 1차로 피부나 호흡기나 위장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 있는 면역세포들한테 캡처되면서 뭐 증식을 해서 혈액을 타고 바이레미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 전체로 퍼지도록 되는데 간염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 가는 바이러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비선이나 그다음에 생식기 기관이나 아니면 유선 이런 데 가는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장에 가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중추신경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균성 수막염, 우리가 바이러스 수막염 자체를 이렇게 임상적으로 나누면 세균성 수막염, 그다음에 같은 세균성이지만 경과가 안 좋은 결핵성 수막염, 그리고는 수막염인데 세균 배양을 해도 배양이 안 돼. 그걸 우리가 무균성 수막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무균성 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균성 수막염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수막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엔테로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2, 그다음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이걸 멈스 바이러스라고 해요. MUMPS.
멈스 바이러스 이런 걸로 감염이 유발되고요.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막염 있을 때 무기성 수막염 그러면 좀 아프고 머리 아프고 토하고 뭐 그러지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의 염증 반응이 한정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뇌 실제를 침범하게 되면 뇌염 또는 척수염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그다음 수대상포진 바이러스, 공수병 바이러스, 캘리포니아 내염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센트루이스 내염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송역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인 폴리오 바이러스, 그다음에 엔테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뇌염 또는 척수염이 되면 심각한 마비, 손상, 그다음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막염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위중한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에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림프구나 아니면 대식세포, 큰 포식세포들이 감염되는 경우는 앱스탄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그 다음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CMV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고요. 그러면 림프구와 큰 포식세포를 운반치로 사용하는 세포들로 작용하거든요. 뭐 HIV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키싱 디지즈 얘기했죠. EBV 바이러스, 앱스탄바 바이러스가 전염성 단핵구증을 일으키는데 키스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접촉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병을 우리가 성인성 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또는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성인성 감염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유두종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헤르페스 심플렉스 타입 2 바이러스, HSV2, 그다음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HIV, HTLV1, 그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도 성적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만성 감염 또는 잠복 감염, 또 재발 감염 이런 감염들을 일으키면서요. 정액질 같은 생식기 분비물에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성병이 됩니다. 전부 다 요 세 개의 그림 다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손,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그 다음에 수혈과 이식으로 인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혈액이나 장기 이식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D형 간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HIV, 사람 면역기피 바이러스죠. 그다음에 HTLV1, 사람 T 림포트로픽 바이러스, 사람 T세포 친화성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요. 혈액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액 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성적 접촉으로 전파도 될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웨스트 나일 레온 바이러스, 우리나라에는 없고 웨스트 나일 엔세팔라이티스 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 혈증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꽤 오랜 동안 감염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있대요. 그래서 수혈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요새 뭐 소두증 악이 낳는다는 그 지카 바이러스도 혈액이나 장기 이식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면 그 피 속에 이 바이러스들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합니다. 그 스크리닝을 하죠. 그래서 뭘 찾아보냐 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HIV, HTLV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요. 이제 바이러스 검사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옛날엔 여러 사람 거를 묶어서 모아가지고 배치로 한다는 모아서 풀링한 다음에 거기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를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주 민감한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놓칠 수가 있으니까는 요새는 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HTLV 같은 게 옛날에는 풀링해서 했는데 지금은 개별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혈액 관리가 점점 더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동물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이 전파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절족동물 또는 절지동물이 전파하는 바이러스는 토가 바이러스, 플라이 바이러스, 분야 바이러스, 콜로라도 진드기 바이러스, 레오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숙주가 새 동물인데 그 벡터, 매개체가 모기나 찐득이 같은 절족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연히 사람을 물거나 하게 되면 사람으로 전파되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매개체가 다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바이러스마다 좀 달라요. 동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뭐 아레나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랍도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도 있는데 동물이 분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물리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감염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원인 바이러스는 못 찾았어 하는 병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그다음에 가와사키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당뇨병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도 맨날 피곤하죠? 누워 자도 피곤하죠. 그걸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 크로닉 페이티그 신드롬이라는데 예전에는 이게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생기면 우리 이제 얘기했던 이번에 이제 코비드19에서 나온 젊은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것도 생겨서 사람을 죽을 수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이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돼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하고 항원하고 그다음에 뭐 MHC 분자가 잘못 이제 결합돼 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이제 TCR이 선택이 되는데 그게 또는 항체가 선택되는데 그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는 그 뭡니까?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 병은 면역학적 요인에 의해서 마이린 시스가 파괴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이고 그다음에 가와사키 디지는 이제 혈관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췌장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뭐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성 피로 증후군 보세요, 여러분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 한 학기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 쉬어도 피곤해. 공부가 잘 안 돼. 여러분하고 똑같죠?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돼 있어. 목이나 겨드랑이인데 이제 뭐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몸이 아픈 그런 이제 신체적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암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저번에 배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그다음에 HHV8은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8번으로 카포시사르코마 어소시에이티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HTLV1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 다른 수업 시간에 종양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뭐 이제 암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밝혀진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HPV도 나오고 그다음에 RSV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이 발견됐어요. 여기 보면 휴먼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돼 있는데 1953년, 54년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사람한테서 암을 일으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감염된 세포를 종양화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포성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그다음에 천연두 백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킵니다. 천연두 백신 바이러스는 약독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병 생기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그다음에 뭐 출생 시 생기는 바이러스인데,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은 자궁 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출생될 때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출생 직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자궁 내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풍진, 파보바이러스 B19,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HIV 같은 거고요. 특히 풍진 바이러스, 그다음에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는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 시 감염으로는 HSV, HBV, CMV, HPV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HSV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예방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걸린 엄마로부터 애가 태어날 때는 애한테 수동 면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넣어줘요. 요새 한참 나오고 있는 무슨 혈청 치료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는 뭐 특별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거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여성은 자궁경부암 일으키고 뭐 남자한테서도 여러 가지 암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출생 시기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감염되고 나면은 나중에 예방 접종을 해도 소용이 없죠. 그다음 출생 직후에는 HIV, CMV, HSV 반복돼서 나오는데 가능성들이 쭉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에서 병이 일어나는 경우는, 신생아 이제 수당 면역을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죠.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IgE가 가고 애한테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젖을 먹이면, 초유를 먹이면 거기 있는 이뮤노글로불린들이 능동적으로 아기들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IgG를 엄마한테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IgA도 가지게 되고, IgM은 자기도 만들고 엄마가 뿌려주는 것들을 위장관에 가지고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한 6개월 초창기에는 애들이 감염으로부터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되면 면역 기능이 취약해집니다. 자기의 면역 기능은 아직 성립이 안 되고 엄마가 준 항체는 다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초창기에는 풍진이나 B19 위장관 감염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파가 이제 방지가 돼요. 엄마의 보호막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면역 중에서 세포맥의 면역 반응이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나 심플렉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바이러스 조스트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HIV 등등등에 노출되면은 감염이 잘 되죠. 예,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쭉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임상에서 또 치료는 뭐고 기록할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배우게 됩니다.